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질문과 의견,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판이님이 써주셨어요. 하드포크랑 달러 찍어내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랑 가격 상승, 하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다른 분들, 제 의견도 궁금하고 또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도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또 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김판이님이 쓰신 댓글에 안 써주셔도 다른 댓글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 특히 이제 영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하드포크가 계속 되니까 야 이거 뭐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암호화폐 비관론자들 중에 하드포크를 가지고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예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이제 못할 텐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야 그렇게 찍어내는 거 그런 거 문제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비트코인도 하드포크 돼서 나왔던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말고 또 뭐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또 뭐 있죠? 비트코인 슈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비트코인 골드도 있고요.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뭐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코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나왔었어요. 나왔지만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인정을 못 받고, 가격적으로 인정 못 받고, 이제 거의 뭐 그런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고 없어진, 아직까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이제 가격이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의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만들어낸 이후에 이거를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얘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해서 누군가 이제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 캐시 SV, BSV 진영이 계속해서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마치 그 뭐죠? 그 크레이그 박사인가요?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사토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말로 뭔가를 이슈를 일으키는 이런 행위가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그 관심을 그 BSV에 두게끔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장에서 거들떠도 보지 않거나,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 이슈를 좀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가 사그러들거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영원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근데 달러는 다르죠. 달러는 그 페드에서 돈을 얼만큼 발행해서 찍어내면 그 찍어낸 것만큼 그대로 시장에 풀리면서 가치가 인정받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가치로 이제 바로 인정을 받는데, 하드포크 돼서 나오는 코인들은 걔네들이 이제 그 하드포크를 한 주체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런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요. 돈을 찍어내는 거랑 하드포크랑은 다르다. 물론 만약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해서 뭐 제 구독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이 인정을 해준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형성되고 생태계가 조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인정받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뭐 비트코인 하드포크 시켜서 어떤 코인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거 시장에서 인정해 주겠어요? 저는 인정 안 해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랑은 약간, 그러니까 화폐랑은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질이 안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업로딩이 된 다음에 이제 바로 봤을 때 화질이 이제 안 좋게 보이다가 시간이 좀 지나야지 화질이 이제 개선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설정 부분 있어요. 그 점 3개 이렇게 있는 이렇게 점 3개 있는 거기서 설정해서 그 화질을 이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보통 평상시 해놓는데, 그걸 자동으로 해놓으면 이제 처음에는 좀 저화질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화질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시면 화질이 이제 거의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 빈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호돌이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제가 썸네일 그 제목을 달았었죠. 카카오뱅크에서 나온 해외 송금 보셨나요? 수수료도 저렴하고 속도도 장난 아닙니다. 그럴 경우 리플이라는 건 대체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있을런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고, 이제 그때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또 어떤 다른 분이 이제 질문해 주셨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성함, 그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냐면 질문이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CEO가, 리플 CEO 빵형이 다보스 포럼에서 리플은 블록체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빵형의 발언이 리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못 찾아서, 만약에 그 빵형이 리플이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이런 어떤 식의 발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얘기를 드렸는데, 좀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의견 전달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웨이브 빈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조셉 루빈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리플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웨이브 빈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신 겁니다. 조셉 루빈이 리플은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건, 리플은 중앙 집중화되어 있어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 겁니다. 리플페이라고 리플이 블록체인이 아니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POW, POS 방식이 아니면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건 대꾸할 값어치도 없는 말입니다. 리플의 노드는 모두가 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빵형이 트위터로 리플은 결제 회사인데 우연히 XRP를 접한 거다라는 얘기는 리플과 XRP의 관계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 뿐입니다. 추가로 증권 문제 때문에 추가로 이번 다보스에서 루빈이 빵형한테 리플은 맨날 XRP를 팔지 않냐 했다가, 이건 이제 약간 별개 다른 내용이에요. 했다가 니는 안 파니 우리는 팔지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쓰고 판 걸 모두 공개한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투명해야 하니까. 근데 니네는 얼마나 누가 갖고 있고 얼마나 팔았니 하자 이제 대답을 못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예, 뭐 블록체인은 투명성이 생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예, 밑에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빵형이 리플이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이제 말한 것도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였냐면, 뭐 리플이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리플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리플이 뭐였죠? 뭐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리플이 중앙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리플이야말로 진정한 탈중앙화가 돼 있다. 아니다. 리플은 중앙화돼 있다. 이게 리플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점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인데, 리플이라는 회사 그리고 XRP는 한 가지인데, 그거를 볼 때 누군가는 탈중앙화됐다고 보고 누군가는 중앙화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것처럼 저는 이 의견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리플은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셉 루빈이 얘기한 것도 어떤 의미로 또 얘기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는 거고, 빵형이 만약에 다보스 포럼에서 리플이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이거는 블록체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이제 영화에서 이거 있잖아요. 멋이 중요한데 이거 있잖아요. 진짜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리플이 블록체인이다, 뭐 탈중앙화됐다, 중앙화됐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투자자잖아요. 투자자고, 저도 투자자고, 여러분들도 투자자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이 리플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고요. 그 XRP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고, 결국에 이제 또 뒤에 이제 누구죠? 사무엘님이 이제 리플하고 이제 XRP의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게 XRP가 실제 많이 사용되게 됐을 때, 우리 그 실제 사용자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이게 이제 XRP로 내 돈을 보내는지, 내가 이제 달러를 뭐 미국에 있는 내 자녀한테 이제 아들한테 이제 보낼 건데, 이거를 XRP로 신한은행이 보내는지, 뭐 비트코인으로 보내는지, 아니면 얘네가 뭘로 보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신한은행이라는 이 금융기관을 믿고 거기서 돈을 보내는 거고, 얘네가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얼마나 싸고, 그리고 내가 보냈을 때 내 아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그 돈을 받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걔네가 구글 검색 엔진이 뭔지, 네이버 검색 엔진이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물론 엔진이 전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걔들이.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검색이 더 빨리 잘 되고, 그리고 광고 없이 내가 원하는 검색들을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는 거지, 이게 내가 얘 엔진은 이거니까 사용하고 얘 엔진은 이거여서 사용하라,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하다 보면 내가 이제 편리하고 좀 더 빠른 거, 제가 인터넷 예를 들었었는데, 이게 뭐 예전 예를 들면요, 뭐 ADSL인지 뭐 VDSL인지 뭐 광랜인지 아니면 뭐 5G인지 4G인지 이런 거를 우린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사용을 해보고, 그 동시대에 여러 개 이제 뭐 통신사들이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료는 싼데 제가 빨리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를 찾는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저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이제 말이 많잖아요, 개념 정리에 대해서. 물론 이걸 가지고 야 이것도 모르면서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기술이, 어떤 분들은 이제 기술이 진짜 높은 게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뭐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사실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 선점이다. 시장 선점을, 그러니까 네트워크 생태계를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도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비트코인이 사실 비트코인보다 빠른 2세대, 3세대 코인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이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생태계,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결과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태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결국에 이제 그렇게 돼서 생태계가 구성되고 유저가 많아지면 이제 그 시장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거죠.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으로 페이스북이 성장을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돈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인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이미 보유한 회사들,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을 그냥 인수해 버리는 거죠. 인수해서 하는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또 키운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기반을, 생태계를 빨리 구축하고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거기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게 어떤 기술이 쓰이고 여기서 어떤 기술이 구현돼 가지고 작동되는지, 그 부분은 약간 좀 차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은 저는 충분히 갈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야, 기술이 더 중요하다, 네트워크 생태계 이것보다도 기술이 월등히 앞서면 이거를 따라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의견은 충분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사뮤엘 님이 또 이제 리플하고 XRP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빵형의 발언의 진짜 의미, 리플사는 블록체인 코인 회사가 아니다. 이미 빵형은 리플 회사와 XRP는 별개라고 이제 말했으며, 이 발언의 의미는 XRP는 리플사의 유가 증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리플은 회사이며 XRP는 가상화폐입니다. 암호화폐죠.
이 부분부터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해석해야 착오가 없을 것 같다. 리플사는 이제 구글이나 큰 금융 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고, 그러니까 리플의 주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주식은 따로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의 상품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XRP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리플사는 일반 금융 투자 기업처럼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증권형 토큰을 만드는 벤처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요. 지금은 리플사의 수익원의 구조가 대부분 XRP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향후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다양해지면 리플사의 수익 구조는 금융 기업처럼 바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빵형이 말한 블록체인 코인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XRP만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수익 구조를 가지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XRP가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점과 구분하여야 합니다. XRP가 블록체인이 아니라 리플 회사가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예, 오히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께서도 이제 착각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회사고 리플이 발행한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XRP다. 지금은 이제 XRP를 이용한 송금 결제 부분을 주로 하지만 리플 회사의 비전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예. 그래서 일단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단순한 송금 시장을 위한 도구가 이제 XRP가 아닙니다.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국내 피존이 공룡 기업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도서 판매와 탈취제라는 무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한 것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처음에 그냥 뭐 책만 파는 기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룡 기업의 이런 공격을 좀 피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그 이후에 그쪽 시장에서 시장을 어느 정도 구축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확대해 나갔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거고, 이제 리플사도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영온님이 이제 써주셨고요. 미국 영주권자도 한국 거래소에 등록 후 원화 입금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미국 영주권자인데 그분 얘기로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확인 안 해봤고, 사실 그분이 국내 거래소 이제 몇 군데를 시도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본인이 우리나라 거래소가 아니라 뭐 그때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제 계정을 만들려고 이제 하셨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아시는 분 있으시면 혹시 미국 영주권자인데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다가 계정을 만드신 분이 계시면 좀 답변을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같이 또 다음에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한님이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저점에서 적금 예금 다 털어서 넣은 후에 차트 1년 동안 안 보려고 노력했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결국 보게 됐네요. 보다 보니 비트코인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2월 22일 600만원 간다고 생각되는데요. H채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잠깐만 제가 이거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또 약간 뭐 0.5%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 지금 추세선,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는 이 추세선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논다라고 하면 뭐 염려를 아직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빨간색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 좀 걱정을 해봐야 된다. 그때는 뭐 전저점 그리고 전저점 이하로도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안에서 논다라고 하면 뭐 올라가도 사실 뭐 크게 좋아할 부분은 없는 거고요.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빠져도 뭐 이 정도 빠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체감하시는 거는 계속 이렇게 횡보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스트레스를, 가격을 보시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하고요, 뭐 이때 가격하고 해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게 약간씩 우하향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겨울 수 있고, 이러다 또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이거였어요. 2월 초부터 2월 8일까지 이 사이에서
이 사이까지는 이제 횡보를 해주고 이 안에서 위로 이제 돌파해서 가는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2월 10일부터 뭐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그 기간은 정확하게 뭐 제가 이제 예상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뭐 2월 8일까지 이렇게 더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사우스 코리아 한님이 사우스 코리아 한님이 써주신 것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답변을 안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만약 혹시 뭐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이제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월 8일쯤에 뭐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딱히 보고 계신 게 있으면 내용을 써주시면 같이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영호님이 또 써주셨는데, 지금 영호님 이제 제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모든 재산, 미국에 계신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한 후에 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처분했을 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렇게 이제 답글 부탁합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세금적인 문제는 특히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영주권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인데 거기에 있는 돈을 이제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셔서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비트를 구입하신 다음에요, 비트를 우리나라 거래소로 옮기신 이후에 원화 출금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제 미국 영주권자면 출금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단 미국에 있는 자산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세금적인 부분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암호화폐가 세금적으로 좀 세금을 계산하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뭐 세금 매기고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거래세를 매긴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뭐 양도세, 소득세, 이거를 암호화폐에서 매기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지금도 이제 뭐 좀씩 하고 있긴 한데, 그 옵션 예를 들어보면, 옵션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었어요. 세금이 없고 그냥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에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인 그 거래도 따로 세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 수수료를 내고 그 수수료를 번 그 거래소가 있겠죠. 거래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증권사죠. 증권사에서 법인세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냈던 거고, 따로 세금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에 이제 세금을 냅니다. 뭐냐면 1년 동안 그 옵션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뭐 2018년도에는 예를 들어 2017년도에는 돈을 벌었어요. 옵션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오히려 돈을 잃어서 2017년에 번 돈보다 더 많이 돈을 잃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때 세금 낸 거를 환급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요. 그 세금 낸 걸로 끝인 거고, 제가 그 이후에 돈을 잃었다고 해서 다시 돈을 환급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마 그렇게 환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세금을 정하는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거래세를, 왜냐면 금액이 커지면, 뭐 비트코인 금액이 커지든 리플이 금액이 커지면 거래되는 금액 볼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래세를 조금 더 띄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또 만약에 그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많이 물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합법적
그러니까 불법적이진 않지만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 절세라고 하죠. 절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세금을 막 50% 때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에서 어떻게든 자산을 처리 안 하려고 할 거죠.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대리인을 통해서 돈을 옮겨가지고 원화로 출금한 다음에 거기서 뭐 그 다시 일본 엔화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세금이 없는 나라를 통해서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돈을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기고 제가 이 USB에 돈을 USB가 아니라 그 나노 레처 지갑에 그 콜드 월렛에 넣어놓고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그냥 법정화폐가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로 물건을 그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굳이 이거를 세금을 안 매기고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저는 세금을 매기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떤 가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 및 세금을 받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입한 후에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원화로 처분하는 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서 비트 구입하시고요. 비트를 우리나라 거래소로 옮기신 다음에 비트를 이제 매도하셔서 출금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원화로 출금하시는 과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미국 영주권자면.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미국에다 세금을 저는 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런 세금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지금 딱 규정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세무사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만 이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답변을 달아주시면 같이 또 그 부분을 이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송기복님이 이제 내용을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이제 3주간 고점에서 머물다 하락할 것으로 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3주간의 현상과 일정. 이제 벌써 이제 1월달이 다 갔잖아요. 이제 1월 28일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월달도 되고 2월달은 또 기간이 좀 짧죠. 앞으로 이제 이런 2월달, 3월달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송기복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월 15일날 멕시코 장벽 예산안 관련 연방정부 3주간 업무 재개가 됐다. 협상 안 될 시 다시 이제 비상사태로 돌입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셧다운이 일단 일시적으로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셧다운을 통해서 오히려 멕시코 장벽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비용이 이미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웃긴 건데. 차라리 진짜 그 돈으로 빨리 셧다운 하지 말고 그냥 그 심사 통과시켜서 빨리 그 멕시코 장벽 만들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로 2019년 1월 30일 2월 중 벡터에서 출범이냐 연기냐. 1월 30일 이제 이틀 뒤에 벡터에서 오픈할지 그리고 또 연기가 될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연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뭐 계속 연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요. 2019년 3월 2일 미중 무역 협상. 그래서 이제 1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90일 동안 연장 만료가 됐다. 이제 그럼 그 연장 만료된 이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3-1 해서 2019년 3월 8일 삼성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S10 출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보니까 제가 노트 9을 샀는데 노트 9 사는 사람들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왜냐면 이제 노트 9에서 이제 갤럭시 이제 S10으로 바뀌면서 좀 새로운 기술들이 그 S10에 많이 들어갔고 노트 9은 사실 그 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다 주고 사가지고 굉장히 지금 억울한데, 예. 일단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빨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좋아져서 저도 그 콜드 월렛이 들어가 있는 S10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2019년 3월 29일 브렉시트 및 ETF 이제 승인 여부. 예.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노란조끼 운동 프랑스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이제 현실화 됐을 때 만약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노딜로 갈지 그렇게 됐을 때 그 노딜 브렉시트의 이제 여파로 프랑스도 프렉시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덴마크랑 또 체코였나요? 가장 이제 또 그 유로존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그 두 나라가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나오려고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두 나라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냥 뭐 사실 그때부터는 너도 나도 빨리 나오는 게 오히려 이제 득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로존에 하루라도 유로존에서 빨리 나오는 게 이제 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2019년 4월 5일 이란 원유 금수 해제 만기일 설명 부탁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을 잘 몰라서 뭐 특별히 일단 이란에 대해서 그 이란 원유를 이제 그 수출입을 하는 거를 그 이제 해제를 해줬다가 그게 이제 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국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5개인가 8개 국가를 우리나라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줬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해제해준 게 이제 만기가 된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원유 가격이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지겠죠. 이란은 안 그래도 지금 이란,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환율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질 테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원유 그러니까 수출입이 우리나라도 포함돼서 이제 원래 수입해오던 국가에서 이제 이런 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유를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생산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좀 뭐라죠? 환율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시켜서 압박을 더 넣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국가 입장에서는 그 국가의 국민들은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라든가 이제 금이라든가 은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4월 6일 이제 시리아 철수 이스라엘 사항 및 유가 방향성 설명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도 뭐 이 내용도 사실 제가 깊이 있게는 몰라서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그 시리아 철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뭐 딱 한 단편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미국이 이제 원유 생산이 충분히 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지정학적으로 이제 시리아가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떨어진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터키에 여기 이제 이 뉴스에 보면 터키에 그 무기를 팔기 위해서 터키에 이제 트럼프가 무기를 4조에 해당하는 돈을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 이제 미국이 빠지자마자 터키가 이제 시리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터키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터키가 시리아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국한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우리 여기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미국이 그 조건으로 무기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다음 달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에,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그 지금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족은 분리주의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면서, 소탕작전을 예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일 내에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제 승인을 해줬고 그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에 35억 달러 4조 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을 승인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묶여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터키도 지금 그 미국의 미운털이 박혔는데 왜 그럼 이렇게 해줬냐라고 보면 결국에 터키에 35억 달러 돈 회수시킨 거예요. 안 그래도 터키도 지금 환율로 인해서 그 좋은 입장은 아닌데 나라 경제 상황이 좋은 입장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더 이제 또 빼내온 거죠. 35억 달러라는 돈을 트럼프는 또 빼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정치적인 요인들도 많이 작용될 것 같아서
딱 뭐 이거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는 시대 철수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에 추가하자면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애매하다, 리플로 결정을 한다, 뭐 중국은 이미 가상화폐에서 패권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장악했나?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래서 중국이 트론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느냐, 미국이 리플 그리고 스텔라, 미국이 비트코인, 리플, 스텔라, 그리고 중국이 트론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이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비트코인을 중국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중국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런 자료는 없어요. 자료는 없고,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다, 그 중국 위안화로 비트코인 거래가 뭐 80%를 차지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아니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뭐 중국이 뭐 어느 기관에서 중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는 없고 그냥 그런 얘기만 있는 건데,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2017년도 전이었어요. 2017년도 전에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었고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위안화를 통해서 거래되는 양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 어느 날 이제 중국 정부가 야, 비트코인 거래하지 마, 그리고 거래소 다 나가, 위안화로 비트코인 사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냐면 중국이 왜 중국이 왜 비트코인을 위안화로 이제 사지 못하게 자국 국민들한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중국이 자신들 국가에, 아니면 자신들 국가의 기관, 기업이, 비트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업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비트코인을, 그 국민들이 비트코인 사는 거를 막았을까?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딱 알아보니까 비트코인 이거 결국에 이제 금융 세력이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이미 다른 나라 선점하고 있는 건데,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좋다고 위안화를 갖고 사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형성해 주는 거 아니냐, 야, 안 되겠다, 이거 빼라 라고 해서 저는 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중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2017년도 초에는 이제 위안화로 그때는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말에는 또 원화로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엔화는 항상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중국이 그렇게 이제 거래소 거래 못하게 퇴출시키고 난 이후에는 계속 이제 그 달러랑 엔화가 주도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원화가 이제 3위예요. 원화가 3위고, 근데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두 나라 그 90% 넘는 비중을, 우리나라는 1.6%밖에 안 돼요. 유로도 1%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이제 0.6%고요. 러시아가 이제 0.18%인데 거의 대부분이 달러와 엔화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뭘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저는 그 미국과 일본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저는 가장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사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 누가 얘기했던 어떤 뭐 기관에서 얘기했던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저도 뭐냐면 달러와 엔화가 거래가 많다라는 걸로만 갖고 비트코인을 얘네가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2017년도에 중국이 위안화로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못하게 막은 거, 그런 걸로 이제 추정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은 저는 이제 미국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하고 이제 일본이 가장 많이 보유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아니면은 뭐 중국은 이제 그럼 트론하고 뭐 비트코인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진실은 무엇일까 했는데, 저도 뭐 이거는 정확하게 딱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그냥 추정을 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한번 꼭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이 브루스님이 써주셨고요. 리플과 비케를 두고 어느 코인에 비중을 더 둘까 생각을 해봤는데 비트마켓에서 정고점 기준으로 보면 리플은 2배 정도, 근데 비케는 10배 정도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대요. 일단 리플과 비케만 두고 봤을 때고요. 사실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있고 보시면 잠시만요. 비케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사토시 지금 0.033 비트고요. 0.033 비트고 고점이 0.45까지 갔기 때문에 10배가 넘는, 이게 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요 10배가 넘는 거고, 리플은 8,500 사토시인데 사토시 가격으로 지금 22,000, 23,000이기 때문에 3배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러면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비케가 높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 그럼 덜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고점 대비 덜 빠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리플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버블, 닷컴 버블이 지난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암호화폐도 저는 많은 그 암호화폐들이 앞으로 이제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면 생존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리플이 오히려 이 가격을 지금 보여주는 이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리플이 생존 가능성은 좀 더 높다, 비케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고점 대비 올라갔을 때는 리플보다는 비트코인 캐시가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보니까 리플이 약간 비중이 더 높긴 해요. 리플이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비중이 좀 더 높긴 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바이낸스나 후오비 그리고 이제 국내 거래소들도 자체 코인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 코인들은 사실상 거래소의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코인들의 적정 시가 총액 계산은 전통적인 주가 평가 기준 퍼, PBR, ROE 등으로 앞으로의 가격 예측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고, 일단 후오비 거래소가 지금 후오비 토큰 현재 시총이 550억인데 작년에 후오비가 거둬들인 수익금만 5,400억 정도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너무 싼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시총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셨고, 삼성전자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5천억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이건 현재 영업이익 60조 되는 삼성전자가 시총이 6조밖에 안 된다 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퍼 10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5천억을 번다라고 하면 5조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퍼 100까지 이렇게 퍼 250까지 올랐대요.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은 거래소가 이게 이제 시총 개념이 저는 아닐 거다. 제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후오비 HT가 STO라고 해서 이 거래소에 실제 어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토큰이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계산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닐 거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증권형이 아니라는 거죠. 증권형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거래소에서 어떤 뭐 수수료를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 이제 수수료를 뭐 할인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거래소가 혹시 해킹을 당했을 때 뭐 이쪽 이런 자금으로 뭐 이거를 대체한다거나 이런 데 쓸 목적으로 이제 만든 토큰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더 뭐 다른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또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총이라고 하면 진짜 싼 거죠. 근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STO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렇게 돈을 후오비가 잘 번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돈을 잘 버니까, 또 후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보면 저도 이제 HT를 좀 갖고 있는데 그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일정 부분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각을 하든지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제 에어드랍을 해줬는데 에어드랍보다는 뭐 소각 쪽으로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채굴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거 주식 개념하고 좀 다른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채굴형 거래소는 계속 이제 뭐죠?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정 부분 채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만약에 그 채굴되는 양을 정해 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거랑 그게 이제 그 거래소에 지분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다라고 저는 보셔야 된다. 이거는 약간 뭐 거래소별로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코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코스 거래소, 그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 코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처음에 ICO를 그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하고 그 코스 거래소 코인하고 똑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STO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거기는 실제 수수료가 발생된 거에서 반을 이제 그 코스 홀더들한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수수료가 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5억을 그 코스 토큰 홀더들한테 매주 뭐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뭐 매주에서 또 일로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소는 이미 이제 처음부터 시작 자체를 ICO 할 때부터 주식 개념으로 이제 발행된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증권형 토큰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는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근데 후옵이나 바이낸스는 이제 저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후오비가 STO라고 하면, 그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면 진짜 싼 거죠. 시총이 550억인데 5,400억을 버니까 뭐 이거는 너무 싼 겁니다. 그러면 허가 이제 뭐 10분의 1인 거죠. 10분의 1, 0.1.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거의 있을 수가 없긴 한데, 예. 일단,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김현주님이 이제 써주셨습니다. 김현주님이 이더리움 연합에 LG CNS가 가입을 하고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돼서 이더리움에게는 좋은 소식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EEA에 이제 가입하면 그 가입하는 조건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것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입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뭐 50명 미만일 때는 뭐 $3,000 연, $10,000, $15,000, 뭐 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3,000, 5,000명 이상 지원일 때는 뭐 $25,000 이렇게 가입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을 얼마를 얘네가 보유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LG CNS가 이거를 자신들이 돌린다고 했을 때, 뭐 수수료 때문에, 뭐 가스비 때문에 뭐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를 제가 보유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 만약에 EEA 가입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더리움을 보유해야 되는지, 뭐 저번에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런 기준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한번 그것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그 가입비만 있고 이더리움을 보유해야 되는지, 얼마의 이더리움을 보유해야 되는지는 그 부분은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몰라서, 한번 그 부분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내용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트론이 이제 시총 7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트론이 시총 7위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세훈님이요. 김세훈님이 이제 써주신 거. 저는 암호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이제 화폐 기능으로 사용될 거라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화폐로만 보게 되면 기존 달러 등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처럼 암호화폐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암호화폐는 좀 스타일이 몇 가지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뭐 플랫폼 같은 코인 역할을 하는 코인들도 있고, 어떤 유틸리티 코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서의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저장.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너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약간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리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텔라라든가 이렇게 결제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떤 기업처럼 플랫폼 관련된 그런 코인들도 있고 유틸리티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얘기해주 화폐 기능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치가 떨어질 거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보냐면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 일단은 돈은 비트코인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요, 아니면 리플을 예를 들게요. 리플 화폐로 쓰이는 리플을 예를 든다라고 했을 때, 리플도 일단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0억 개로 정해져 있고, 비트코인도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발행 개수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이렇게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발행량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늘리고 있어요. 계속 늘리고, 물론 이렇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줄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개수를 늘리고 있다. 계속 무한정, 그러니까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러, 이제 소비자 달러 구매력인데 1000부터 40까지 96% 이상 이미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계속 발행됐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그래프는 오히려 올랐죠. 올랐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제까지 우상향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오른 이유는 오히려 이제 발행 개수가 앞으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발행됐지만, 물론 추가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발행이 되는데 발행 개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감기를 통해서 점점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호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좀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그 송기봉님이 금 관련돼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게 있어서 금 차트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오후 영상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오후 영상에 이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할게요. 2019년 1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다 몰라서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아시는 분들 답변 달라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그 부분을 이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